이런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신반의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공지능 반도체 최강자 도전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장의 최강자라 불리는 엔비디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성에 도전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이상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예전에 CPU 시절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인텔이 굉장히 오랫동안 독점을 하고 있었고 그 독점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이야기였는데 그 이후에 AMD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독점이 깨졌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독점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좀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설이지만 엔비디아의 이런 독점을 좀 깰 만한 도전자가 눈에 그래도 좀 보여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좀 부상하고 있는 그런 도전자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TPU 관련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구글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구글은 완전히 초창기부터 엔비디아의 GPU를 쓰는 게 아니라 TPU라는 AI 전용 반도체를 만들어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AI 학습을 하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GPU가 여러 가지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굉장히 범용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만큼 무겁고 소위 말하는 쓸데없는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력 효율적이고 최적화해서 자체적으로 TPU라는 칩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쓸데없는 기능이란 거는 사실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의 학습이나 추론에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어서 구글이 TPU를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글이 최초에 2013년 음성 검색을 이제 처음 도입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음성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하기 위해서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가 필요하겠다라는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제 TPU 개발을 시작하고 2016년에 이제 TPU를 공개를 했고 지금 TPU 5, 6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TPU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AI 학습을 이제 많이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행렬 연산 기능을 크게 강화를 하고 결과를 잘 취합하고 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 이동 기술인 이제 인터커넥트 기술도 탑재를 해서 자체적으로만 쓰고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 GPU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NPU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그러면은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자체적인 사용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어떻게 좀 전개를 하고 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이제 예전에는 자신들 데이터 센터에서만 활용을 했고요. 지금은 어차피 클라우드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TPU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카카오가 카나나 같은 서비스 만들 때 TPU를 썼거든요. IL 같은 이제 그 신약 회사도 신약 개발할 때 썼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분석하는데 딥 지노믹스 같은 그런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 자체인데요.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거 쓸 때도 다 TPU 써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구글의 TPU도 그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아직까지 위협적이다라는 느낌까지는 대중들한테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장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구글 TPU가 이제 AI 연산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 GPU의 뭔가 범용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아직 따라올 수는 없다 보니까 개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AI 모델이라든지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되고 또 쿠다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실 엔비디아를 이용하는 걸 좀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또 뭐 TPU는 사실 자사의 이제 구글 클라우드와 연동되어서 지금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구소 레벨이라든지 대학 레벨에서 본인들의 이제 개발된 알고리즘들을 뭐 TPU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이런 쪽에서는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좀 정리를 해보면 뭐 구글의 TPU가 분명 나름대로의 어떤 연산에 있어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GPU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용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 뭐 구글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글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최근 지인분하고 이제 저녁 자리를 하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브로드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후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기업들이 뭐 엔비디아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브로드컴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기사를 봤고 원래 이 브로드컴이 통신 관련된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쪽에도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되게 좀 신기한데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 하면 뭐 RF, 통신 네트워크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기 일수인데요. 사업을 하는 영역을 보면 그 에이직이라고 하는 그 주문형 반도체 시장을 상당히 오랜 기간 브로드컴이 해왔습니다. 그 아까 말씀 나눴던 그 TPU도 실제 설계는 구글에서 했지만 브로드컴하고 협력을 해서 TPU를 만들었습니다. 코어들을 받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주변에 인터페이스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다 둘러싸서 주문형 반도체를 맞춤형으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하고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엔비디아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AI 칩을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뭐 욕망, 욕구 이런 건가요? 그러면? 욕구일 수도 있는데 욕구보다는 엔비디아의 GPU는 범용입니다. 범용 GPU.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AI에 학습을 할 때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실제 내가 어떤 LLM이든 어떤 그 서비스를 할 때는 정말 그 저전력으로 딱 그 기능만 필요하거든요. 빅테크는. 그 기능만 맞춰서 설계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브로드컴이 고객 맞춤형 뭐 ASIC 개발에 이제 강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배경에는 이제 브로드컴이 어떤 반도체 설계에서의 기술적인 역량과 차별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많은 고객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자세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브로드컴이 뭐 네트워킹, 뭐 우선 통신 분야에서 사실 오랫동안 지금 칩을 제작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전문성 바탕으로 실제로 AI 칩을 만들 때도 이전 분야에서 했던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AI 칩을 설계할 수 있었고요. 아까도 얘기해 주셨듯이 고객이 원하는 특정한 서비스에서 필요한 워크로드, 요구사항들을 좀 최적화시킬 수 있는 에이직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범용 GPU 대비 전성비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특정 와트에서 특정 성능이 더 나오는 특징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브로드컴이 이제 인터커넥트 기술도 좀 가지고 있고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칩 만들 때 반도체를 제작할 때 활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에이직 개발을 하면은 사실 가장 큰 장점은 고객사의 요구를 맞춰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성능 향상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잘 푼다기보다 효율적으로 푼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서 원하는 니즈들을 개발 과정 중간중간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일 좀 아쉬운 게 에이직을 통해서 이제 칩을 만들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사실 수량이라든지 수요가 이제 보장되어 있는 산업군에 좀 적용이 되는 게 효율적이라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갑자기 우리나라에 등장한다 이런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브로드컴이 조금 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에서 이제 맞춤형 에이직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문제를 엔비디아와 경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 특정 산업군에서 에이직을 통해서 GPU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력 소모에 대한 한계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도 뭐 이제 새롭게 창업되는 기업들도 모든 고객의 요구 조건, 모든 분야에서 성능을 내는 것보다는 특정 분야, 특정 산업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끼기에는 어쨌든 브로드컴의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의 어떤 좀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이하인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큰 기업들 외에 좀 주목받고 있는 해외 AI 반도체 벤처 기업들도 몇 개 기업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벤처 기업 중에서 AI 반도체 분야에서 부각을 나타내는 기업으로는 이제 세레브레스 시스템즈나 아니면 그로크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레브라스 시스템즈라고 하셨는데 좀 너무 어렵습니다, 말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레브레스 시스템은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스타트업이고요. 대뇌를 의미하는 세레브럼 단어에서 이제 유래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뭐 미래 데이터 센터 혹은 이제 미래 디바이스 이제 두뇌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세레브레스 시스템의 특징은 이제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AI 반도체는 이제 커다란 웨이퍼를 만들고 그 웨이퍼를 짧게 잘라진 단위로 패키징을 하고 이제 칩을 만든다면, 이제 이 세레브레스 시스템은 그 거대한 웨이퍼 하나를 이제 하나의 AI 반도체로 이제 패키징을 해서 이제 웨이퍼 전체의 성능을 다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된 스타트업입니다. 얼핏 느끼기에는 혹시나 반도체 쪽 공정을 하신 분이라 그러면 수율이 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 웨이퍼에 칩을 제작을 하게 되면 수율이 뭐 70%다, 네. 뭐 40%다, 뭐 60%가 넘어야지 상용화 된다 그러는데, 이 전체 웨이퍼에서 또 그만큼의 비율만큼 분량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좀 큰 연산량을 가질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시장 반응은 뭐 어떻게 보면은 반신반의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웨이퍼 스케일링으로 가면은 이제 말씀하신 수율 문제가 당연히 있고 자세한 뭐 아키텍처나 이런 게 뭐 명확하게 공개된 건 없지만, 웨이퍼 스케일로 한다고 해서 그 전체가 하나의 결점도 없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리던던시나 그런 오류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더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로직을 이제 안에 미리 충분히 삽입을 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샌디아 국립연구소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CS3 시스템이라고 이제 웨이퍼 스케일로 만든 반도체로 가지고 1쪽의 파라미터를 가진 AI 모델을 이제 성공적으로 시스템에서 구동하는 그런 데모 시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좀 더 잘 디벨롭을 시키면 미래에 좀 고성능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받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우려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팹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얼마나 잘 컨트롤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비용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모델인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반신반의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한 개 기업 더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말씀드린 게 이제 그로크라는 업체인데, 기존에 이제 GPU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AI 반도체는 실제로 연산을 하는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HBM이 됐건 아니면 뭐 GDDR이 됐건 그런 별도의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하고 다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크라는 업체는 칩 안에 SRAM을 정말 많이 넣고 그 SRAM 안에 모든 모델을 다 올리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기업이고요. 칩 수십 개, 수백 개를 인터커넥트로 연결을 하고 그 안에 있는 SRAM에 모델을 잘 분산해서 넣고 칩 간의 이제 유기적인 그런 실행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메모리까지 이제 갔다 오는 오버헤드를 줄이고 최대한 빨리 AI 모델을 구동을 하자라는 그런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전문가 패널과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의 어떤 시장의 최강자 그리고 도전자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테크토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